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7월 13일이 되겠네요. 7월 13일은 바로 세계 인구의 날입니다. 인구 하면은 아주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죠. 말더스라고도 얘기하고 멜사스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게 토마스 멜더스라는 학자가 인구론이라는 이제 논문을 써갖고 이제 그 굉장히 이제 이 인구가 늘어나는 걸 걱정을 했죠. 네. 인구는 식량은 산술국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정말 인간이 먹어야 될 그런 식량이 이제 턱없이 부족해지는, 인구가 이제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시대가 올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좀 알아보기로 하고, 세계 인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참 뭐라 그럴까요? 뭐 옛날에 공룡이 너무 많이 번식을 해갖고 멸종을 했듯이 인간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글쎄요, 저는 중학교 다닐 때인가 이제 사회 시간에 이제 이런 식량, 인구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울 때 인구가 그때 당시에 30억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세계 인구가. 뭐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 이제 훨씬 2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다가 보면은 그 사람들이 지구를 다 뒤덮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구의 무게가 이렇게 막 무거워져 갖고 이 지구가 이제 우주라는 공간에 이렇게 떠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밑으로 툭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물론 뭐 질량 보존의 법칙인가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아무리 인구가 태어나도 전체 질량은 뭐 변함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뭐 어찌됐든 어린 나이에 그런 우려 아닌 기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계 인구의 나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세계 인구의 날. 좀 전에 제가 7월 13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달려가고 날짜를 잘못 봤습니다. 7월 11일이죠. 지금 자료에도 전부 7월 11일로 나와 있습니다. 7월 11일이 이제 세계 인구의 날인데, 그 인구의 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인구의 날, World Population Day, WPD 줄여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World Population Day, population 인구죠. 네. 세계 인구의 날은 유엔 산하의 국제연합 개발 계획 UNDP죠. Development Plan, United Nations Development Plan, 국제연합 개발 계획이 지정한 국제기념일이다. 네, 국제기념일이에요. 그래서 국제기념일이기 때문에 국제기념일은 이제 각국의 어떤 이제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거죠. 준칙이 되기 때문에 이날은 이제 세계 인구의 날이기도 하지만 각자의 이제 각국에서는 인구의 날에서 이제 기념을 하고 있는 거죠. 날짜는 7월 11일이 되겠습니다. 11일로 정해진 이유는 1987년 7월 11일 날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돌파를 한 것에서부터 이제 유래가 됐습니다. 50억 명. 정말 참 대단합니다. 50억 명이 이제 2001년로 세워놓으면 어떨까 아주 장관일 것 같습니다. 자, 인구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정된 기념일이다. 네.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관심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이제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부터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또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편 세계 인구는 2011년 10월 31일을 기해서 70억 명을 돌파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2011년 10월 31일, 그러니까 약 4년 만에 이제 20억의 인구가 이제 늘어난 거예요. 세계 인구가 70억 명을 돌파하기 전에 마지막 세계 인구의 날이던 2011년 7월 11일은 유엔 산하의 국제연합 인구기금. 국제연합 인구기금은 여성과 젊은이에게 교육 및 가족 계획에 더 나은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70억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2022년 여기 오타가 났네요. 5월 13일 현재 지구 인구가 79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금쯤은 80억 명까지는 안 됐어도 이제 곧 80억 명을 이제 돌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멜더스가 토마스 멜더스가 이제 인구론이라는 저서를 이제 썼는데, 한번 멜더스 인구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의 날이기 때문에 인구론이 도대체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자, 인구론. 이 그림은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자, 인구론을 한번 볼까요? 네, 위키백과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구론, 이 인구론의 논문이 이제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이게 어떤 인구의 어떤 그 원칙, 법칙에 관한 에세이. 뭐 어떤 논문 뭐 저서 이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경제학 책이며 영국 고전학파 경제학자 토마스 로버트 멜더스라고도 얘기하고 멜서스라고 얘기하죠. 여기 TH 발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TH 발음. 그래서 이 TH 발음이 드가 되든 쓰가 되든 우리말로 표현하기 어렵죠. 그래서 멜서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멜더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초판은 1798년에 인구의 원리에 관한 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장래의 사회계량에 미치는 영향을 G.W. 고드윈, M. 콩도르세, 참 이름도 어렵습니다. 콩도르세 그리고 그 밖에 저작가들이 사세하게 언급하며 논함이라는 제목으로 익명으로 출판을 했다고 합니다. 6차례 개정을 거쳐서 1826년에 이제 최종판이 이제 나왔다고 하네요. 이게 이제 초판의 이제 그 표지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멜더스가 자신의 저서 인구론을 통해서 인구의 자연적 증가는 기하급수적이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밖에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얘기가 뭐냐면은 조금 전에 바로 이제 그 그림이죠. 한번 볼까요? 예. 이 인간의 식량은 이렇게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죠. 그러니까 굳이 방정식으로 표현하자면 y equal ax, a는 그 이제 앞에 그 이제 계수고요. 그러니까 y equal ax라는 그 이제 그런 방정식과 같이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 인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늘어나지가 않아요. 이게 뭐 천천히 하다가 그냥 어느 시점에 확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게 뭐 예를 들어서 y equal ax 제곱 이런 형태로 일어나든지 아니면은 뭐 로그 함수의 그런 어떤 성격을 갖고서 늘어나든지 어찌됐든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딱 매치되는 요 포인트가 있을 텐데 이 포인트를 딱 지나가면서부터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이걸 뭐 선호하는 사람들은 상대방 지지율을 이렇게 지나가면 골든 크로스라고 이제 좋아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골든 크로스가 아닙니다. 이건 아주 나쁜 크로스가 이제 되는 거죠. 이 그림을 머릿속에 우리가 넣고서 이 얘기를 쭉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하급수적 등비. 제곱이나 세제곱 뭐 이런 형태로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산술급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등차니까 y ax라고 제가 그 이제 표현했죠. 어찌됐든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그 시점이 언제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 식량의 어떤 증가를 갖다 이제 추월하기 때문에 이제 식량 부족이 필연적이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로 인해서 빈곤과 제약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이제 멜더스가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결국은 상당수가 가난 속에 살다가 기아나 전쟁, 전염병 등이 발생하여 인구 대비 식량의 불균형은 시정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네.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불균형한 것으로 인해서 뭐 결국 사람이 또 죽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아나 전쟁과 전염병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갖고 그렇게 되면 또 균형을 찾아갈 거다라는 얘기 보는 거죠. 뭐 제가 봐도 세상은 뭐 그런 그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그런 과학기술의 발달로 제초제, 값싼 화학비료, 수생작물의 보급 등 농업 생산량이 극적으로 증가하고 피임법 등의 발달을 통해서 인구 증가 현상이 억제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 그렇죠. 그때 당시는 이게 인구론이 1798년에 이제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게 1826년이니까 뭐 1826년이면 19세기 초인데 19세기 초에 이제 그때 피임법 이런 게 이제 없었겠죠. 그다음에 뭐 제초제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 화학 공업이 이제 발달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으니까 그러니까 뭐 더군다나 수생작물 같은 거는 뭐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과학이 발달을 해서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죠. 또 피임도 합니다. 제가 지난 5월 6일을 이제 콘돔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 콘돔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제 피임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개발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멜더스의 인구 이론은 당대뿐 아니라 후세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 매우 강한 영향을 주었다. 과학에서는 찰스 다윈 하면 이제 진화론을 쓴 사람이죠. 알프레드 월리스. 그 사람은 지리학자면서 이제 생물학자네요. 다윈은 이제
생물학자면서 이제 진화론을 쓴 그 사람이고요. 근데 진화론 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찰스 다윈은 1836년에 인구론을 읽은 후에야 진화의 기제가 적자생존, 즉 자연도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네. 뭐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서 적합한 자는 살아나는 거고 강한 자는 그다음에 이제 약한 자는 이제 죽게 돼 있죠. 그게 이제 적자생존이고 그게 자연도태예요.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진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깨달았다는 얘기죠. 자, 멜더스는 인구 증가 대비 식량 생산량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적 금욕과 기독교적 도덕을 강조했다. 자, 우리가 이제 멜더스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인구론 하면은 식량은 산술적으로 늘어나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멜더스가 이제 굉장히 그 강조했던 건 이 성적인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욕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성욕을 해소하면서 이제 인간이 태어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러니까 인구론의 핵심은 어떤 그 성적인 그런 어떤 그 인간의 욕망 거기에 더 이제 비례한다라고 이제 저 사람은 이제 생각을 했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금욕을 시키고 더군다나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그 이제 윤리가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도덕을 강조해서 가급적이면은 성행위 같은 것도 좀 줄이고 뭐 이런 얘기를 그때 당시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그의 주장이 1834년에 제정된 영국의 신구빈법에 반영되었는데 구비원의 수용 시 부부를 분리 수용을 했으며 노동불능자를 제외하고는 원해구제를 폐지하였고 노동능력이 있는 자에게 노동을 강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는 신구빈법 지정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에드윈 체드윅이 이 사람 체드윅은 안 나오네요. 멜더스에게 깊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멜더스한테 매료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신구빈법이라고 하는 그 이제 법률을 갖다 이제 그 구빈법을 개정한 거죠. 이때 당시에 19세기 들어서 이걸 개정을 했는데 그 개정하는 내용에 이제 이 멜더스의 인구론을 이제 착상을 얻어갖고 많은 정책을 반영을 했던 거죠. 예, 영국에는 이제 구빈법이라는 게 있죠. 예, 통상적으로 19세기, 16세기, 15세기 말, 그러니까 16세기 말이죠. 16세기 말에 이제 그 구빈법이 이제 제정이 됐죠. 그 영어로는 푸어로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가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때였습니다. 뭐 지금도 영국 여왕이 엘리자베스인데 지금 여왕하고는 다른 엘리자베스 여왕이죠. 아주 한참 그 할머니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1834년이면은 이제 19세기 이제 초중반인데 이때는 이제 빅토리아 여왕 시대예요. 그래서 이때 그 구빈법이 이제 개정이 된 거예요. 신구빈법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런 그 어떤 그 개정 조항들이 이제 들어간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의무이자 빈민의 권리로서 인식되던 빈민구제는 배척이 되고 빈곤은 개인의 게으름과 자기절제의 결여로 낙인 찍히게 되는 인식이 전환이 발생한다. 이게 참 정말 이 사회복지라는 것도 보면 이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네, 사회복지 혜택을 이렇게 주다가 또 복지를 너무 많이 받다 보면 사람이 나태해지거든요. 그 나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걸 끊었다가 주었다 끊었다 줬다 끊었다. 그런 궤적이 또 인류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요즘 우리나라도 뭐 이 사회복지 혜택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강조하고 하는데 뭐 정치권에서도 막 퍼주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결국은 퍼주는 것도 뭐 자기 돈 퍼주는 것도 아니면서 퍼준다라고 얘기하지만 퍼주는 것도 퍼줄 자산이 없으면 퍼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때쯤 되면은 이제 퍼줄 수 없기 때문에 퍼줄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복지 혜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또 이제 사람들 사는 모습이 좀 피폐해진다 그러면 또 이제 또 복지 혜택을 주고 뭐 그렇게 이 돌고 도는 것이 역시 인간사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인구론의 내용에 대해서는 뭐 조금 전에 한마디로 표현해서 이제 바로 이제 이 그림이죠. 이 그래프.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인구론의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저 그림 한 장, 그래프 한 장으로 이제 좀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토마스 멜더스네요. 1833년에 그린 초상화라는데 언뜻 보면 아주 잘생겼습니다. 아주. 이제 불균형의 이제 심화라는 말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멜더스의 인구론은 이 책에서 우려하는 불균형의 원리에서처럼 현대사의 문제점을 직간접적으로 예상했으며 이를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헌으로 평가를 받는다. 지금 현대 사회를 바라다 봐도 이제 시사되는 바가 굉장히 컸던 그런 그 이제 역대급 저서라고 봐야죠.
경제학자와 같은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과 섬 경제를 예시로, 섬 경제라고 하는 것은 아일랜드 이코노믹으로 봐서는 고립된 경제를 뜻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과 섬 경제를 예시로 화폐 경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기도 하며 불안정하게 이윤축으로만 발전해온 기술의 환경 파괴나 소득 불균형을 언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복지사회와 환경보호 그리고 소득 재분배와 같은 긍정적인 면을 모색할 각성의 기회를 선구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사가 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지고 있다. 자원은 한정돼 있죠. 왜?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근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니까 자원이 불균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많이 갖고 있고 적은 사람은 적게 갖고 있고 불공평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가난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될 거다라고 내다봤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사회복지라는 어떤 개념이 또 도입이 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말뜻은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아까 얘기했던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그 푸어로우가 빅토리아 시대에 와서 이제 신국이고 뉴 푸어로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영국이라는 사회가 1910년대에 1차 세계대전을 겪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이제 194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겪으면서 나라가 엉망이 이제 됐을 거 아니에요. 뭐 유럽이 전체가 다 그랬겠죠. 큰 전쟁을 2번씩이나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는 모습이 불결하고 뭔가 지저분하고 위생적이지 못하고 길거리에 나가보면 이제 빌어먹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그러니까 영국 정부에서 그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뭔가 이 사회를 뭔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베버리지 리포트가 되겠습니다. 이 베버리지 리포트는 우리가 1942년 12월 달에 그 이제 나온 그 리포트인데,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영국 보수당이죠. 윈스턴 처칠이 이끌었던 보수당이 이제 그 이 리포트를 이제 만들으라고 해갖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온 말이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혜택을 국가가 책임진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때 나왔죠. 중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이 얘기를 딱 들었습니다. 야, 요람에서 무덤까지. 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레들이라고 하죠.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자고 있으면 이게 그네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걸 요람이라고 하고, 무덤은 무덤이에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국가가 여러 가지 혜택을 보장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야, 저런 나라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 영국도 결국 영국병이라고 해서 이제 복지가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나태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걸 개혁하려고 나선 사람이 이제 대처 수상이죠. 네.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는 이제 레이건이 이제 레이거노믹스 같은 생각입니다. 신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개입보다는 그 민간 시장에다 많이 맡긴다라는 쪽으로 이제 정책이 선회하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뭐 그 케인즈주의라고 해서 국가 개입이 상당히 이제 많았었죠. 국가 개입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이제 국가 재정은 한정돼 있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이제 개혁 잘라내고서 뭔가 시장에다 많이 맡기면서 국가 역할을 최소화시킨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대처와 레이건의 그 생각이었었어요. 하여튼 그런 과정을 또 거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지라는 것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즉 사인 웨이브를 이렇게 그리듯이 이제 세상은 그런 그림을 계속 그려가면서 수천 년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인구론의 논평. 자, 1882년에 구스타프 콘은 멜서스가 익명으로 출간한 인구론을 지금까지 모든 국가경제 기반이 되는 중요한 자연법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서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베르너 존바르트는 독일 사람이네요. 1838년 자신의 저서 정신과학으로서 인류학에서 그 멜더스 인구론을 세계 문헌 중 가장 멍청한 책이라고 평가합니다. 한편 멜더스 인구 이론은 당대뿐만 아니라 후세이기까지 여러분에게 매우 강한 영향을 주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영향을 주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978년 마이클 하트가 발간한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의 멜더스 82로 소개가 됐고 멜더스는 공급과 수의 불균형에 대해서 과잉이라는 표현으로 개념화하였다. 그 이론은 당대 종종 놀림거리로 축적되었으나 오늘날에는 후세의 대공황과 케인즈 등장을 예견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아까 그 케인즈주의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듯이 뭐 그런 걸 다 내다봤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인구가 뭐 늘어나니까 뭐 어쨌든 국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셔야 되니까 국가 개입주의 그러니까 케인즈가 등장을 한 거고 그다음에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 뭔가 사회가 이렇게 변형이 되면서 기술이 발전이 되고 산업이 이제 달라지면서 한순간 엄청나게 많은 이제 실업자들이 막 이제 발생을 하고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이제 미국의 1930년대 대공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댐을 만들고 하면서 실업자들을 전부 그런 토목공사에 투입을 하면서 이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했는데, 물론 그거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결한 거냐 아니냐 말이 많습니다. 미국 학계에서도. 뭐 어찌됐든 그거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따져볼 얘기고, 하여튼 우리는 지금 이 평가로 봐서 멜더스가 인구론을 이제 이렇게 개념화하면서 이렇게 후세 이런 문제들, 대공황, 케인즈 이런 것들을 뭐 예견한 거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이제 한다라는 얘기죠. 자, 19세기 비평가인 토마스 칼라일이 멜더스의 책 일부에 경제학은 우울한 학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예, 디스멀 사이언스. 정말 우울하죠. 사실 이 얘기를 쭉 읽어가면 좀 우울하지 않겠어요?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인간은 기하급수적으로 인해서 먹을 게 없어진다. 이 얼마나 우울한 얘기예요. 자, 하여튼 뭐 멜더스의 영향은 뭐 여러 사람한테 영향을 줬다고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백인 중에 80위로 소개될 정도로 상당히 멜더스의 이 이론은 그냥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 화학 비료의 이제 발명이라는 얘기죠. 사실 이제 멜더스가 인구론을 쓸 때만 하더라도 이제 농업 생산성이 그렇게 이제 높지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뭐 화학 비료가 이제 발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땅 한 평에서 뭐 10개의 어떤 농작물을 만들어냈다라면 화학 비료를 쓰면 20개, 30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질소 비료, 칠레 초석을 수입해 질소를 추출할 필요도 없이 칠레 초석을 수입하니까 이제 여기 이제 칠레 초석에 이제 질소가 들어있으니까 질소를 이게 대기 중에서 별도로 추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값싸게 화학비료를 만드는 거예요. 질소 비료를. 이 질소 비료를 뿌려가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업 생산량이 농사혁명이라고 부를 정도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니까 멜더스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식량이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일단 화학비료의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멜더스의 인구론에 조금 배치되는 그런 어떤 이론적인 기반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멜더스 인구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날의 현상을 한번 볼까요?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다음과 같은 말로 멜더스의 주장을 반박을 하였다. 제이호크는 이제 매의 일종이랍니다. 그러니까 새예요, 새. 제이호크와 사람은 둘 다 닭을 먹는다. 매도 닭을 잡아먹고 사람도 닭을 잡아먹죠. 근데 제이호크가 닭을 잡아먹으면 닭의 수가 줄어들 뿐이지만 매가 닭을 잡아먹으면 닭의 수량이 줄어들죠, 당연히. 근데 사람이 닭을 먹을 때는 닭은 증가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이 닭을 먹기 위해서 이제 닭이 알을 많이 낳을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 많이 난 알을 인공 부화를 시켜서 더 많은 닭을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닭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멜더스가 봤을 때는 이 제이호크가 닭을 잡아먹을 때 닭의 수가 줄어들 뿐, 여기까지만 본 거지만 사람들이 닭을 잡아먹다 보니까 닭을 더 많이 이제 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더라는 얘기죠. 뭐 닭뿐이겠어요. 뭐 돼지도 마찬가지고 소도 마찬가지고 이제 점점 농업 생산량, 그러니까 축산물의 생산성 이걸 높이기 위해서 엄청 인간은 머리를 쓰고 과학을 발전을 시켜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식량이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말을 갖다가 인간이 어떻게 보면 그걸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구가 먹고 살 만한, 물론 지금 뭐 기하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70억, 80억 명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뭔가 농작물이나 축산물을 갖다 계속 생산해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멜더스가 보는 거하고는 이제 그렇게 일치하지 않은 그런 지금 현재가 초래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멜더스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성적인 성행위에 의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날 텐데 인간은 고무스, 5월 6일 날 방송해드린 고무스, 즉 고무죠, 고무. 즉 고무로 만든 콘돔을 이용해서 피임하는 방법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개발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안 왔다? 글쎄요. 그렇게 얘기하기는 인구가 너무 많네요. 지금. 하지만 그런 방법을 썼기 때문에 인구 증가가 억제된 것도 사실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먹고 사는 문제와 인구가 이렇게 아직은 균형을 맞춰갖고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요즘 게다가 요즘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저출산이죠. 요새는 아이를 안 낳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예요. 이게 영양 공급이 경제적으로 뭐 풍성해지니까 영양 공급 좋아지고 그다음에 그래서 의료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병이 있으면 다 이제 고치고 사실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할아버지들이 나이 60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이제 회갑 잔치를 이제 해드렸는데 그때 당시 보면은 노인들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진짜 꼬부랑 할아버지였어요. 60만 되면. 근데 요즘 60 된 사람들 할아버지 아닙니다. 이제 옛날로 얘기하면 이제 40, 50대 청춘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을 하고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만큼 고령화가 되면서 인간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멜더스는 그때 예측을 이제 못했다라는 얘기죠. 물론 저 자신도 여러 가지 일천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지만 하여튼 멜더스가 얘기한 것 같고 오늘의 그 현상은 그만큼 또 차이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과 같이 세계 인구의 날에 대해서 특히 멜더스 같은 인구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글쎄요, 인구는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난다. 이런 고민을 그때 당시에는 했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죠. 애를 안 낳죠. 뭐 OECD 국가,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OECD 국가들의 이제 대부분 아니 거의 다 출산율이 낮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다 이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문제는 그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참 우리나라가 문제예요. 그 합계 출산율이죠.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가 우리나라가 1이 안 되죠. 한 명이 안 됩니다. 0.7 뭐 여기까지 내려가 있죠 아마. 적어도 그것이 합계 출산율이 2명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겨우 이제 현 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부가 만나서 아이를 둘을 낳는 거니까 이제 그게 이제 똑같은 이제 비율로 유지가 되는 건데 0.7 뭐 이 정도 된다라면은 대부분의 이제 젊은 한 쌍의 남녀들이 결혼해서 애를 안 낳는다든가 아니면 하나만 낳고 만다는 얘기예요. 물론 뭐 개중에는 둘, 셋 낳는 그런 부부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즘 그런 부부들을 이제 애국자라고 해갖고 뭐 표창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혜택을 주려고 이제 다들 국가 사회가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근데 이런 문제가 저출산의 문제든 아니면 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문제가 되든 언젠가는 이제 뭐 인류도 멸종할 날이 이제 오겠죠. 뭐 그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뭐 지구뿐만 아니라 이 우주는 어떤 우주 삼라만상을 지배하는 어떤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 알 수 없으니까 그게 이제 주님이다, 하느님이다, 부처님이다, 뭐 이렇게 절대자를 갖다 내세우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 우주라는 걸 보면 제가 공부를 우주에 대해서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주에 끝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참 머릿속으로 그려지지가 않아요. 끝이 있어도 이상하고 없어도 이상하고 정말 참 이상한 투성이가 이제 우주인데 그 우주를 지배하는 어떤 그 삼라만상을 지배하는 어떤 법칙이 분명히 있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건 이제 인간으로서는 알 수는 없겠죠 지금. 자 그래서 뭐 인류는 멸종을 하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공룡과 같이. 그러나 우주는 변함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단순하고 평범한 얘기인데 그것이 변할 수 없는 그런 진리와 같은 그런 생각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2022년 7월 11일 이 세계 인구의 날을 맞이해서 인구의 날을 기념하는 어떤 이유, 그다음에 인구하니까 인구론이라는 이제 논문과 저서를 써서 이제 세상을 일깨워줬던 토마스 멜더스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